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가리는 전당대회가 9월 2일로 다가왔습니다. 한 보름 정도 남았네요. 지난 11일에 이제 컷오프를 통과한 6명의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고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은 바른미래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마련하고 지금부터 이제 100분 동안 6분의 후보를 모시고 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자, 과연 바른미래를 위한 보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누가 바른미래당에 이끌고 갈 새 대표로 적임자인지 여러분도 한번 함께 귀 기울여 보시면서 의견 듣고 나름대로 또 평가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분 모처럼 이제 부산에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5번 이준석 후보입니다. 네, 자 기호 4번 손학규 후보입니다. 네, 옆자리 기호 6번 권은희 후보입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정운천 후보입니다. 된다 꼭 된다 정운천 후보입니다. 네, 자 기호 1번 하태경 후보입니다. 네, 파이팅 하태경입니다. 네, 기호 3번 김영환 후보입니다. 네, 김영환입니다. 네, 세 분은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그 후보들의 자리나 또 이후 답변 순서는 저희가 사전에 중앙당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토론 주제나 방식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분의 후보들께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론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토론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첫 순서 출마의 변인데요. 출마의 변은 제가 조금 이제 그 범위를 좁히면 자기 소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산 경남 시민들 앞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 1분 안에 효과적으로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은희 후보부터 시간 드립니다. 네. 부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제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출마했느냐? 우리 당이 망할 것 같아서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당, 우리 바른정당이 합쳐서 동서화합의 정당입니다. 저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일자리 전광판이 꺼졌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떤 백약을 처방해도 무효입니다. 확실한 진단이 없이는. 저는 그 진단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할을 하도록 출마를 네. 했습니다. 자, 1분의 시간이고 10초가 남으면 이제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태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산 경남이 밀어주고 있는 하태경입니다. 오늘 제 지역구에서 토론하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정말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가 권력의 눈치 안 보고 바른 길,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산 경남 유권자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당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 가지고 정부, 민주당 잘못하는 거 제대로 견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야당, 강력한 야당, 뿌리부터 한번 확 바꿔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새 인물이 필요합니다.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하태경 이번에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야당을 만드는데 제 한 몸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 경남 지역 여러분 이번에 꼭 한번 화끈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손학규 후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대 충격이 왔습니다. 고용 쇼크입니다. 1년 동안의 일자리가 5천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가 휴가를 취소했다. 내일이면은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입니다. 모든 게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게 권력이 집중돼서부터 나온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이 이 경제를 이렇게 망친 겁니다. 권력 나눠야 합니다. 나눠야 더 커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다당제를 확립하고
그 중심에 바른미래당이 서야 합니다. 저 손학규 중도 개혁의 바른미래당의 가치를 살리고 통합의 정신을 살려서 이제 바른미래당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이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서서 정치 개혁을 이룰 때 고용도 늘어나고 산업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이준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남의 주민 여러분. 저 이준석 이번에 당대표 선거 출마할 때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게 있습니다. 정당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유로 정치를 미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에게 자격시험을 보자고 했던 말 기억나실 겁니다. 그 말에 기득권 정치인들은 모두 코웃음 쳤습니다. 저게 가능이나 하겠어? 아니면 저게 정치권에 가당키나 한 일이나?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국민들께서는 그 이야기에 아주 뜨겁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지금 많은 젊은 청년들은 진짜 취업이 안 돼서 그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느라, 자기 개발하느라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과연 그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것의 개혁을 원한다면은 이제 젊은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영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김경수 도지사께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권력이 없어서도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유권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특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만불손한 그런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정치 또 균형이 잡히지 않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보수와 싸우고 진보와 싸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정운천 후보입니다. 된다, 꼭 된다. 정운천입니다. 저는 11년 전 농민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농업 현장에 가서 농업혁명으로 첨달에, 여러분 키위 맛있죠? 그걸 개발을 제가 했습니다. 고구마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 최초로 산업을 식품으로 바꿔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만들었고 거기에 농식품 장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10년 전, 8년 전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찌긋찌긋한 이 지역장벽 깨자고 연고도 없는 전주에 가서 정말 정치혁명, 선거혁명으로 통합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이 에너지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정말 지역장벽을 깨는 그러한 동서통합정당, 미래정당, 실용정당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 최고의 적임자로 확신하고 있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그 일을 꼭 추진해 내겠습니다. 네. 네, 다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 토론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을 제외하고 두 번의 공통 질문과 이제 한 번의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말 그대로 이제 6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를 사용할 수 있고요. 주도권 토론은 8분을 드립니다. 그 앞선 토론회에서는 6분이 동시에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3명씩 나눠서 1부, 2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제 그 바른미래당이 탄생하면서 내건 이제 기치가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결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그 이유가 될 텐데 내가 왜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가? 앞서 어떻게 보면 출마 해변과 조금 맥을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보다 구체적으로 1분 30초 동안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이 공통 질문은 하태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당시 새누리당으로는 도저히 야당을 살릴 수 없다고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 저를 포함해서 12분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 12분 중에 이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그 몇 개월을 추운 데 나와서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못 견디고 도로 다 한국당으로 갔습니다. 자기들이 돌 던지고 비난하고 수구라고 구태정당이라고 비난하던 그 정당에 다 오염된 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부울경 유권자들은 정치에 허무주의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 무슨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냐, 저렇게 정치해서 되겠느냐. 하지만 저는 끝까지 소신을 지키고 개혁보수의 깃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개혁보수 대표 선수로 우리 유권자들이 실망하지 않게 이 깃발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깃발이 아니라 이 바른미래당, 죽어가는 이 정당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야당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정치하는 모습 잘 보셨을 겁니다. 위기에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투사형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는 짱돌 다 막아가면서 이 위기를 뚫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제1야당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손학규 후보 차례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 완전히 좌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 당선될 수 있을까? 저 손학규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출마를 할 수 있고 당선할 수 있는 이런 그 바른미래당, 중도 통합의, 중도 개혁의 가치를 살려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통합하고 영남과 호남이 통합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용적으로 확실한 통합을 해야 합니다. 화학적인 통합을 해야 합니다. 저 손학규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 야당 대표를 2번 하면서 통합을 이뤄냈고 또 선거의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개혁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민생이 아주 엉망입니다.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민생을 돌보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일깨우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바른미래당 통합하고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공통질문 첫 번째, 내가 왜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가? 이준석 후보에게 1분 30초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이 왜 지금까지 창당 이후에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는지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내세웠던 기치와 다르게 맨날 싸움만 하고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었는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책임을 져야 될 후보는 없습니까? 지난 선거 때 선거를 이끌었으면서도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나갔으면서도 좋지 못한 결과로 무엇보다도 당비를 10억 가까이 쓰면서도 좋지 못한 결과를 냈던 후보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당 지지율을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태이고 후한무치한 작태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저 이준석 7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배우라고, 경험을 쌓으라고, 경륜을 더 쌓으라는 얘기를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더 이상 선배들에게서 경험과 경륜을 쌓기에는 상태가 너무 위중하고요.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과 경륜도 오히려 배우지 않았으면 좋을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과 경륜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젊음에 의한 창의력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제 뒤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곤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제가 34인데 제 뒤로 정치를 준비하는 후배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3당 바른미래당에서 여러분이 젊은 당대표를 만들어주시면은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젊어질 겁니다. 네, 자, 이어서 김영환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입니다. 네, 저는 지난 총선에서 그냥 있었으면 수도권 5선의 길을 버리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저는 당을 처음 당명을 바꾸는 탈당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399표 차로 낙선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승리했고 제3당 정치혁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우리 후보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참으로 당의 희망도 잃고 선거 결과도 참혹한 결과를 빚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선자 위에 새로운 정당을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신바람을 가질 수 있는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당 초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가 잘못된 정치와 과감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당이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지지율에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에 앞장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 정운천 후보 1분 30초입니다. 예, 된다, 꼭 된다. 정운천입니다. 저는 8년 전 전라북 도지사로 출마한 것이 정치 입문입니다. 저는 정치 소년입니다. 거기 내려가 보니까 도의원, 시의원 총 222명 중에 한 명도 없는 한쪽만 있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생명을 여기에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 신념을 가지고 8년간 정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저는 된다, 꼭 된다. 그걸 염원하면서 무릎 꿇고 절하고 셀카를 각자 3만 명을 찍어가면서 제가 정치 혁명, 선거 혁명을 일으켜서 당선됐습니다.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지긋지긋한 지역 장벽에 묶여있는 그러한 지역 장벽을 깨고 동서통합정당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를 합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국민 통합 포럼을 만들어서 이현주 의원과 함께 통합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선에서 그 최고의 가치는 어디로 날아가고 분열과 공천 파동으로 얼룩졌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정말로 국민이 필요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민생 실용정당, 동서통합정당을 만들어내는 일이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가이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네. 자, 공통님은 첫 번째 내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권은희 후보입니다. 네. 저는 KT에 오래 근무를 하면서 우리 대국민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사업도 했습니다. 그 대국민 서비스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객입니다. 우리 정치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쌓았던 그 경험이 분명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켈의 무티 리더십을 아십니까? 메르켈도 처음 나올 땐 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일이 아닌 전 세계의 정치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 부드럽고 또 강인한 엄마의 리더십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을 살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정치계 10년 전에 한창 날리시던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참 두렵습니다. 우리 정치가 구태 정치로 되돌아갈까 두렵습니다. 정치는 사회를 견인하고 정치는 경제를 견인합니다. 정치가 앞서가야 사회와 경제가 앞서갑니다. 우리 이런 정치, 저 IT 전문가가 우리 바른미래당을 벤처 정당으로 만들어 또 우리나라를 이 IT를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 네.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면 이제 마이크가 꺼진다는 말씀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이제 주도권 토론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6분 중에 3명을 먼저 3분이 먼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합니다. 물론 질문은 나머지 5분에게 할 수가 있고요. 후보당 8분의 시간을 드리고 그 8분 동안 이제 최소한 2명 이상 후보에게는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게 룰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최소한 30초 이상은 좀 보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주도권 토론 가장 먼저 손학규 후보에게 8분 드립니다. 예, 부산에 왔으니까 우리 하태경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지금 부산 인구가 350만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자꾸 후퇴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조선산업, 해운산업이 후퇴하고 또 기존에 뭐 신발이다 목재다 이런 거는 다 없어졌지만 주변에서도 철강산업이다, 조선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이다, 전자산업이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이 관광산업이다 또 영화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의 지도자로 하태경 의원께서 부산 발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 부산이 전국의 다른 도시보다도 그 고령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몇십 년 뒤에 도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산은 일자리를 만들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 관광도 있고 근데 문제는 기존에 부산시를 맡아왔던 그 이제 부산 시장 하셨던 분들이 이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 많이 따와서 인프라 많이 깔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졌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제 부산시장 선거할 때도 우리 당만의 고유한 우리 당만의 차별적인 이런 대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대회를 매년 열어서 창업의 붐을 열겠다 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패자부활전. 그러니까 창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자기 가족들, 친척들 돈 넣어서 망하면은 온 집안이 박살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창업을 두려워하는데 창업에 실패해도 어느 정도 이 손실을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해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이 정도만 해줘도 훨씬 창업 효과가 커질 것이다. 물론 예. 제일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죠.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치게 만들지 창업하게 안 만들죠.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 지방정부 정책,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 부산이 조선 해운 산업이 것이 중심이 되고 그 해양 그 도시로서 큰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을 뭘로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의 기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대체 산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산은 어차피 소비 도시가 됐고 관광 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자들이 많이 와서 그 은퇴자들을 위한 서비스 산업을 더욱더 늘리고 영화와 문화 산업 이런 것들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선 그 권은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안희정 지사 무죄 판결로 사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여성계에서는 아주 반발이 큽니다. 지위와 권력에 의한 이것을 여하튼 제대로 법률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했는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no means no, yes means yes 이런 그 안희정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커지고 있는데 여성 전문가로서 권은희 의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판결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를 하긴 했지만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확실한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면은 정황이라는 게 어떤 판단의 근거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상하 관계이고 이 관계에서 아랫 사람이 어떤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우리 그 미투 관련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면 어느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환경을 죽여버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 되고 또 노민스룰? 노민스노. 네, 노민스노룰. 그 룰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희정 지사 개인께는 뭐 개인적으로 뭐 잘 아는 분으로 대단히 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법 체계의 문제고 여성의 관리의 문제고 성선택의 관리의 문제 또 세계적으로 일구는 미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세계적인 흐름에 뒤따라가서 또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의원 후보께 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어젯밤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드루킹 사태, 드루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상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또 사실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 현재 지위가 있다. 뭐 이런 면에서 그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김경수 지사도 그 도지사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으로 뭐 일을 해야 되고 안타깝습니다만 우선 그 이준석 후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드루킹 사태 자체가 어쨌든 선거 질서 자체가 어지럽힌 아주 중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을 이제 치죄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상당한 증거와 그리고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특검이 이번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걸 하긴 참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 구조 하에서는 그리고 또 경찰이 초동 수사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상황 속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 저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에서 이런 수사기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라면 국민들이 참 그래도 생각이 달라질 텐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고압적 자세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들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이제 내각 지키기 아니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공당으로서의 태도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자세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봅니다. 뭐 그 법원의 판결은 뭐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우리가 드루킹 사태라고 하는 것이 여론 조작에 의한 정치 왜곡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수도권 토론 두 번째 이준석 후보에게 8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먼저 이 손학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 참담한 성적표를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에서 중앙당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개개인은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열거했지만은 충청북도에 도지사로 나섰던 신용환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권오을 후보자라든지 경상북도 도지사로 나갔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 지지율의 2배에 가까운 지지도를 얻으면서 선전해서 실제로 받아갔던 당비를 일부 반납하기도 하는 등 아주 모범적인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면서 본인의 사비를 거의 22억 원 가까이 지출하면서 당을 위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일부 후보자들 같은 경우 자신의 선거 비용 자산에서 31만 원 또는 그보다 못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당의 선거를 위해서 뛴다는 인상보다는 후보자 토론회에 나서서도 본인의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하는 등 여러 당원들의 질타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왜 제지를 하지 못했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선거가 참패로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선대위원장 아시다시피 사실은 명예직입니다. 선대위원장이 선거의 구체적인 기획이나 또는 구체적인 후보자들의 행보나 또는 사무처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번 질문, 사실관계 확인차에서 질문 드리는데요. 이번에 김영환 후보자, 문병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거에 나가면서 당의 요청을 받아서 어려운 선거를 나갔다. 그리고 손학규 선대위원장께서 모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렇다면 손학규 선대위원장께서는 그분들을 모실 때 당비 지원을 10억 가까이 한다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하셨습니까, 외부에?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게 김영환 후보자가 나가기로 결정한 뒤에 따로 그분에게만 1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땐 당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후보자들에게 뭐 그런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렸다면은 더 많은 득표율을 올려가지고 더 많은 경기도의 후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차상으로 그걸 미리 고지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가 공천 받은 뒤에 그걸 그 자금을 공유했다면은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대책위원장에 취임을 하고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는 있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김영환 후보, 또 문병호 후보,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그 정치적으로도 많은 명성을 갖고 있는, 높은 명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 제가 김영환 후보께 찾아가서 또 문병화 그 후보를 모셔서 간청을 했습니다. 나와 주십사. 물론 이분들은 나갈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또 선거 경비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능력은 없지만 당에 의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고 선거 과정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경기도 네.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법정 선거비가 45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당에다가 이분들 좀 지원을 더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사전에 고지되었으면 더 많은 후보들이 아마 10억 가까운 비용이 지원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더 많은 후보들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꼭 그렇게 점 찍어서 특정 후보를 섭외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예,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라서요. 제가 그런데 네. 제가 또 이제 하태경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이제 인기가 있으신 걸로 좀 파악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으신 것은 하태경 의원께서 최근에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태경 의원께서 부산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경제 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인가? 대표적으로 하태경 의원께서는 대북 유화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호의를 갖고 계신데 최근에 석탄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부산 경남 지역의 금융권이나 아니면 여러 수출 기업 같은 것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정책을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북 정책은 원칙 있는 평화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원칙 안 지키는 상황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뭐냐? 한미 동맹, 한미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한미 동맹을 깰 수 있는 이런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석탄 문제를 자꾸 축소 은폐하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경고 발언을 했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든 파토내려고 한국당이 그전에 홍준표 대표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비판했죠. 어쨌든 대화 협상을 하는 걸 일단 좀 지켜보자. 저걸 깨려고 하지 말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화 노선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또 후속 질문 드리자면요. 하태경 의원께서는 이제 홍준표 대표와 각을 세운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저격수정 특성을 이제 많이 강조하시는데 일각에서는 또 홍준표 대표의 과거 모습이 최근에 하태경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질문 드리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거의 적으로 몰아붙인 상황 속에서 지금 부산 지역에서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우파적 관점 또는 보수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과연 그런 형태의 어쨌든 무조건 악의 축으로 상정하는 그런 식의 대응이 과연 좋은 전략인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시민들도요.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적으로 돌린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워낙 못하니까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당이 거기 괜찮은 사람들 다 끌고 오고 네. 나머지 수구, 극우, 철새들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면 안 되고 부산 시민 대다수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해요. 한국당 저건 없어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찍는 이유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아직까지는 너무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야당을 네가 좀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없애고 우리가 다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말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자는 그런 영혼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대동소이라는 말을 이제 아실 텐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야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주목받는 시점은 거의 정부의 정치에 각을 세울 때 지금 정부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경도된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좌파적 이념에 대항해서 우파적 이념들이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을 때 존재감이 부각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 있어가지고 혹시 하태경 의원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거대 집단입니다. 그럼 그 대동소이라는 관점 하에서 연대나 아니면 정책 연대를 하고 정책적 공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의 집단과는 원래 거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이 이 당을 내가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 모두를 청산에 악이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당은 어차피 깨지거나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부산 시민들도 다 그렇게 1년 전에도 저랑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그 얘기. 다 생각해요. 아직 안 망했어요. 근데 문제는 국회는 국회이기 때문에 법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공조하죠. 알겠습니다. 하는 건 하는데 아무튼 한국당 저건 빨리 없애야 돼요. 짧게 그리고 김영환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제가 대구, 부산 내려오면서 저희 바른정당 출신 사무처 당직자들이 결국엔 구조조정위에 가지고 당을 떠나겠다는 그런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요. 혹시 이번에 당비 많이 쓰신 분으로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습니까? 3초 내야 됩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뭐 단답형하시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다음이 김영환 후보인데요. 8분 드리겠습니다. 네. 젊은 정치인 가운데 이준석 후보님이 계셔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여기 많이 꽂힌다고 생각합니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참 정치를 저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확인을 우선 오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선대위원장님이 계시고 증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광역선거에 나간 사람들한테 10%씩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42억이 선거 자금이기 때문에 4억 2천만 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선거를 시작하고 우선 기탁금을 내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공보물을 내야 되는데 570만 불을 찍어야 됩니다. 570만 불을 찍는데 돈이 4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4페이지를 찍어야 되나 찍을 수 없나 또는 8페이지를 찍어야 되나 12페이지를 찍어야 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선대위원장이신 우리 손학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안철수 대표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줄여서 8페이지를 찍었지만은 4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공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운동원을 한 명도 쓰지 못하고 했습니다. 광고 하나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유세차 60대 만들 수 있는데 4대 썼습니다. 프레카드 없고 제 사무실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 20년 동안 의사지만 전 재산이 2억 얼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1억 썼습니다. 저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머지 그 공보물비를 들여오는데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힘써주시고 안철수 대표께서 자기한테 오는 기탁금을 경기도하고 인천에 주라고까지 말씀하셔서 그걸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8억 정도 쓴 거를 10억쯤 써서 무슨 선거 비용을 많이 써서 개인 홍보를 했다. 참으로 이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손 대표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과장이 있거나 뭐 잘못된 점이 있는지. 뭐 제가 김영환 후보하고 문병호 후보를 모시고 경기도 인천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 자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사무총장에게 여러 번 그쪽 좀 특별히 좀 지원을 해다오. 또 워낙 선거 비용이 기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본 비용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달라 많이 청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입니다. 어제 그 불구속 기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년 넘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수활동비 문제, 또 댓글 문제, 또 재판 개입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추가 재판이 자꾸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나. 한때 어떻든 박근혜 정부의 출연을 그 탄생을 같이 하신 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함께 대통령 선거 뛴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바랬던 대통령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국정을 운영을 하셔서 이 신병 처리 문제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때문에.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불법을 죄를 저질렀다는 게 밝혀지면 그 부분을 뭐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 이 투명하게 꺼내서 수사하고 재판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은희 의원님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네. 네.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글쎄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번 당대표에서 하태경 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바른정당 후보들께서 굉장히 선전하고 계시고 또 능력과 자질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나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사면하라거나 또는 석방하라거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탄핵을 하고 여기 나온 분들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자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못지않은 고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할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처럼 말씀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저는 박 대통령 사면과 석방에 반대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뭐 그 구속돼서 영어의 몸이 되신 게 그렇게 오래지도 않고 아니 사면 복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탄생에 대한 책임이 어떻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대표가 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당에 있을 때도 눈치 안 보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그 당 바깥에 있는 지금 무슨 뭐 꺼릴 게 있겠습니까? 예. 손학규 대표님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만덕산에 계실 때 참 내려오셔서 광야에 안철수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창당할 때요. 참 내려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지난 총선에서 저는 뭐 새벽 3시까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만은 결국 399표 차로 졌습니다만은 그때 내려오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정치적 결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조금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당 창당할 때 내려오셔서 같이 그 고난이라고 할까 어려움을 겪었으면 오늘날 이 당대표를 하실 때 더 좋은 그런 입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의 아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타이밍 못 맞추는 건 손학규 장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때 내려올 생각이 없었고요. 또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오히려 저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정치를 도와달라고 했었고 당시는 안철수 후보가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대통령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폐해가 자꾸 쌓여져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기하고 7공화국을 열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에서 만덕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말 정치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경기도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싸우는 과정에서 선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서 싸웠습니다. 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싸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도 저는 적폐는 청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네네. 경기도에 나왔던 후보자들이 들으면 참 좋아할 얘기네요. 보니까. 네. 자, 두 분 토론 진행을 해보니까 적절히 두 분 이상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질문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네요. 이런 부분 좀 조율을 좀 해주시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김영환 후보께 자연스럽게 순서가 같기 때문에 답변 기회를 쓰셨고 또 3분 이상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짧게 좀 당부 말씀드리면 이 볼펜을 이렇게 딸깍딸깍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다른 분 토론할 때 좀 방해가 되니까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KNN이 마련한 바른미래당 대표 선출 합동 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여당과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꾸준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락세 빠진 만큼 과연 바른미래당으로 넘겨가느냐 이걸 보면은 물론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7% 지지율을 회복은 했지만 그런 이제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 효과는 얻고 있는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또 이제 지역 토론회에 나섰으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의 어떤 지지 기반 확대하고 또 견고할 수 있는 방안, 나름대로 좀 비책이 있다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준석 후보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정치라는 데 있어가지고 철학이 있지 않으면은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바른미래당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치에 접근하고 있느냐, 우선 정책 면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을 이제 놓고 봤을 때만 해도요, 경제 정책 같은 것만 봐도 이제 우파적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아까 관광 이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 가능성의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의 어쨌든 중공업 수출 경제를 이끌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맞는 특화된 일자리 대책들을 내놓아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부산이 겪고 있는 일자리 위기들 보면 대부분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과연 수출 주도형 경제를 만들어냈습니까? 신수종 사업을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산의 경쟁력을 높일 만한 어떤 정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동면에 있어가지고는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노동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보, 교육이 3가지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선명한 야당으로서 우파적 관점에서 정책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지금 아주 이념에 경도된 형태로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서민과 중산층 힘들게 하고 있는 현 정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선명한 야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제 특유의 논리와 그런 면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영환 후보입니다. 부산 경제를 살리는 맞춤형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경남에 지금 부산 경남은 지금 격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조업 중심으로 경부축으로 진행되던 경제개발 시대를 지나서 서해안 시대를 지나서 지금 동해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신동해안 시대가 와서 과거에 일본과 미국으로 가던 이 수출 라인이 이제는 북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육로는 물론이고 해상 물류가 굉장히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은 영종도와 투톱으로 영종도는 서해안 시대에 적합한 그런 조건이라면 이쪽은 신동해안 시대에 적합한 톱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성장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춘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중국과 유럽과 이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이런 물류의 중심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상 물류와 육상 물류를 포함해서 공항이 뭔가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김해공항 같은 그런 옹색한 조건 속에서는 부산을 더 발전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에 맞는 정책, 부산에 맞는 물류의 그런 전망을 가지고 경제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정운천 후보께 시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이 7%로 올라섰습니다.
5%, 7% 올라가는 이유가 이 특활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지를 올리는 건 진정성입니다. 지금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데 엇박자 정책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6%를 40%까지 올려서 8년 동안 이렇게 선거혁명으로 당선된 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패권 정치였고 지역장벽, 이념장벽을 가지고 서로 양극화된 정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민생 실용정당으로 가겠다. 이 말은 현장의 애로를 갖고 있는 민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국민만을 위한 정치, 현장 속으로 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노력을 다 했을 때 그 진정성이 국민하고 통하면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대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 미래정당으로 나갔을 때 바로 그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 당의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그게 바로 진정성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통질문 두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당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네, 권은희 후보 시간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기사분에게 부산 경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체감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마 다 자기 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나쁘다고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그 70년대 말 80년대 부산대학교의 기계공학과가 한 학년에 1000명까지 간 거 모르실 겁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조선, 기계, 부품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부산 또 경남의 이 산업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으로 지금 이 기계업이 제조업이 부활을 하고 있고요. 폐허가 됐던 디트로이트도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의 결합으로 지금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 바른미래당이 가장 잘합니다. 바른미래당에는 저와 아주 전문성이 많은 의원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오고 또 우리 부산, 경남이 이 산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지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은 하태경 후보입니다. 예, 바른미래당 지지를 올릴 두 가지 보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사람,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야 됩니다. 새로움이 전혀 없는 후보. 이런 분을 당대표로 뽑았다가는 당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한 것이고요. 그다음 인물, 그다음에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가 부산에 대해서 정말 해코지하고 있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동산 규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막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 규제를 부산의 몇몇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빨리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 부산 부울경 지역은. 그래서 정부의 부울경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해제시키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입니다. 3, 4년에 올려야 되는 걸 한 해에 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올린 거 합쳐가지고 거의 지금 29.5%를 올렸습니다. 더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무조건 동결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0%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저임금이 안 오른다는 그런 전망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지금 소상공인들, 식당 이런 자영상인들이 장사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다 지금 문 닫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10만 명 취업했는데 이번 달에 올해는 5천 명 취업했습니다. 재작년에는 30만 명 취업했습니다. 이렇게 실업 최악의 지역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자, 공통질문 마지막 이제 손학규 후보입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확립이 첫째입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정치의 보수 세력의 중요한 한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 세력이 우왕좌왕 갈 길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보수는 안 됩니다. 꼴통 극우 보수 안 됩니다. 개혁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개혁 보수 혼자만도 안 됩니다. 미래형 진보가 합쳐야 합니다. 그 합친 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중도 개혁 세력입니다. 이 내부적인 통합을 완결을 하고 정치 개혁을 통해서 중도 개혁 세력이 한국 정치 지형의 중심을 잡을 때 부산 시민들이 바른미래당이 있구나.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우리 발전을 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중도개혁정당은 실용경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 조선 산업이 망하고 주변에 전통 산업이 망하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그 길을 바꿔야 하는데 그 길이 우리 바른미래당에게 있고 또 부산은 소비도시입니다. 은퇴자들의 도시가 되고 관광도시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문화도시로 영화도 발전시키고 부산이 한류의 중심 도시가 되는 그 실물 경제의 실용 경제의 중심을 이룰 때 부산이 우리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공통 질문까지 답변 잘 해주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 그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때는 세 분이 이렇게 두 분 이상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좀 시간 배분해서 끝날 때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답변 시간을 이게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만 조금 조율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정운천, 권은희, 하태경 후보 순으로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운천 후보께 8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전번 토론회 또 이번 토론회에서도 사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전번 지선의 공천 갈등 분열 때문에 우리 최고의 가치인 민생 실용정당, 동서통합정당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미래정당으로 가겠다는 최고의 가치가 날아가 버렸지만은 이런 내용 가지고 서로 분열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미래당의 내부 통합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최고 가치를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부 통합이 절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회에서는 좀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오늘 제가 좀 주도권을 갖고 말씀드릴 것은 정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산자위에 있으면서 그렇게 경고를 했고 실물경제 차원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검증 없는 정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최저임금인데 아까 우리 하태경 후보는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김영환 후보 간단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정말 이 최저임금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역에 따라서 그 직군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5인 미만이 되는 이런 데를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업종별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고 캐나다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아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는 건 맞지만은 속도, 시간, 순서, 절차를 촘촘하게 했을 때 후유증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휴수당 토요일, 일요일 노는데도 그 임금을 넣어가지고 그걸 합치면은 9,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미국,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또 내년에 10.8% 올려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나오는 이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정권인데 운동권을 하셨던 우리 하태경 후보 지금 청와대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청와대가요. 청와대에 있는 대다수 운동권 출신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권에 월급 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을 모르고 경제를 몰라요.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완전히 망가지고요.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최저임금 정책은 정말 이 국민에 대한 계엄령 선포예요. 계엄 해제해서 민주주의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여튼 청와대 안에는 돈 벌어본 사람들이 없다. 예, 지금 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잘 실물경제 한 모르고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먹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5인 사업장 이하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최저임금으로 정부에서 통제를 한다? 왜 해야 합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또 비정규직 제로화를 갑자기 뚝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노마드 시대입니다. 노마드 시대라는 건 계속 옮겨가면서 하는 게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걸로 해야 되는데 뚝딱 비정규직 제로화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도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이런 등등은 옛날식 경제정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에 지금 일자리 그 상황판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업들을 돌아다녀 보면 기업들이 지금 돈 좀 있는 데는 전부 베트남으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 200만 원, 150만 원 주는 것보다 베트남 가면 30만 원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계가 국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경제 정책 모든 것이 지금 후유증만 남는 엄청난 문제라서 결정적으로 어제 보도에 보면 지금 작년에 31만 명씩 이렇게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5천 명까지 내려갔다는 이 경악스러운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어때요, 손학규 대표님? 참 그 경륜이 많으시니까 어때 이런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게 지금 우선 하나는 권력이 집중돼 있고 또 하나는 그 정책이 이데올로기 집중이 돼 있어요. 청와대가 모든 걸 쥐고 흔드니까 내각이 허수아비고 국회 여당이 있다고 그러지만 뭐 정책 하나 내놓고 있습니까? 이 권력을 분산시켜서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다당제 합의제고 또 소득주도 성장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정책,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하고 기업이 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기업 활동을 부추겨야지 기업이 투자를 할 텐데 기업 불러다놓고서는 고용 늘려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실물경제 전문가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목숨 걸고 20년간 참달에 살리면서 국가를 위해서 돈을 벌자 그리고 우리 농민 살리자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업가들 일자리 만드는 기업가들이 정말로 내가 돈을 벌고 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기업가들을 만나면 중견기업, 소기업 할 것 없이 이제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업을 해야 하냐? 아니 기업가들을 완전히 노동자 착취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내가 무슨 애국심으로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난 어떻게든 베트남으로 가겠다. 엑소더스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자위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지 말고 일자리 만들려면 우리 기업가들 기살리기 운동 상황판을 만들어라. 그래서 기업가들이 기가 살아야 된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야 된다. 네덜란드가요. 기업가 정신 조직화 규모화 차별화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최고의 농업 선진국도 되고 그 작은 나라 선진국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이 시장경제 체제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에게 권고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규제 혁신하고 노동시간 유연화하고 거기에 규제 혁신과 더불어서 혁신 성장을 주장하는데 그 나라들이 지금 4% 5% 다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운동권적 시각에서 실물경제적 시각으로 이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국민 살려야죠. 저는 그렇게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정부를 도울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그걸 확실하게 실물경제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권은희 후보께 드립니다. 네, 저희 바른미래당은 깨끗한 정당, 합리적인 정당, 공정한 정당을 지향합니다. 지금 우리 그 미래당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도 저는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 계약직은 누구든 불문하고 모두 다 그냥 종료를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바른정당 17명이 희망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21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퇴직을 요구하지 말아라 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손학규 후보님 읽어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은 지금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아니 대표 전에 지금 이건 끝나기 때문에 지금 후보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가 그 짧게 당 얘기해 주십시오. 조직을 재편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면한 현실, 또 그러면서 같이 일했던 일꾼들을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현실, 이 둘이 제대로 조화를 갖춰야 되는데요. 17분이나 나가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그 일하게 해달라, 아주 그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당 조직은 지금 한번 살펴볼 비대위에서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살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네, 예. 알았습니다. 네. 김영환 후보님 아까 대답하시려다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 네. 이 문제. 우선 직원들, 당직자를 줄이는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당직자의 경험의 영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당에서의 당직자들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시간이 그래서 30초는 드렸으니까요.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자를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전당대회 이후로 이것을 미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손학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전 참 이 말 듣고 실망스러웠는데요. 선대위원장 명예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대표도 명예직입니까? 당대표 명예직으로 하실 거면 저는 지금 그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위원장은 사실상의 명예직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제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의 실무를 일일이 챙기겠습니까? 후보들의 행보를 제가 일일이 간섭을 하겠습니까? 선대위원장 손학규를 모셔서, 죄송합니다. 모시는 게 아니라 손학규를 그 선대위원장으로 세워서 우리 그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죄송합니다. 이런 네네. 뜻으로 알고 어쨌든 당대표는 명예직 아닙니다. 그죠? 네.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여러 후보들이 심리적으로 사실 불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 하자는 등 전 사무처가 좀 불공정하다는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학규 후보님을 좀 이렇게 당대표로 아까 모시는 그런 저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 후보님은 어떻게 한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가 저를 모시겠다,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그러나 당을 화합하고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손학규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고맙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굉장히 짧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학규 후보님은 좀 여러 가지 별명이 많던데요.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노래 가사도 있지만 손대면 톡 하고 터져버리는,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마이더스의 손이겠죠.
마이너스의 선이에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제가 그 통합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제1야당을 하면서 그 야당 통합을 했고 어려운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당이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이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손학규가 가진 경험, 손학규가 쌓아온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국민의당 그 출신뿐만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예, 어쨌든 예, 그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봐야죠. 예. 우리 하태경 의원님 후보님께 좀 묻겠는데요. 사실 이 지역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남권 신공항 문제인데요. 이것은 부산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결정이 났습니다. 김해 공항을 확장을 하고 또 대구는 대구 쪽에 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요. 지금 보니까 부울경 3개 지자체에서 이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지금 움직임이 제가 보니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산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우리 당대표 후보로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걸 좀 면밀히 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근데 선거 때 부산시장이 강력하게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청와대 차원에서 또 되면 이게 영남 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고 그래서 부산시장 개인이 지금 뭐 개인적인 꿈을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부산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10년, 20년 경남, 경북 그렇게 싸워가지고 해결 못한 거를 앞으로 10년, 20년 또 싸우겠다는 거냐. 영원한 싸움도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아마 부산시장께서 제 이야기 듣고 이 부분 지금 상당히 톤 다운 해가지고 네. 아마 바뀐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여기 후보님들께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환 후보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구조조정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 여기 후보님들 모두 전당대회 이후로 지금 나머지 구조조정을 미루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태경 의원님 동의 안 합니까? 저는 발상을 달리해야 네. 된다고 보는데요. 기업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당이 망했어요. 구조조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구조조정. 지금 우리 사실 국민의당에서 어쩌면 주도권을 지금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출신들이 더 비례적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 좀 합리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는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자, 이제 주도권 토론 이제 한 분 남았네요. 네. 하태경 후보입니다. 예, 그 답변을 마저 드리면은 불공정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 반대합니다. 공정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 불공정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대표가 되면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울시장 이기고 부산시장 이기고 선거에서 이겼으면 안 나가도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다시 다 쓰면 되는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제1야당 되면 지금 나가신 분들도 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세를 확장하고 제1야당이 되는 이런 데 있어서 다들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손 후보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드렸던 질문 같이 이어지는 건데 그때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2016년 11월입니다. 최순실 탄핵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손 후보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당시 정부를 향해서 거국 내각 총리 제안이 오면 적극 임하겠다. 정치권 빨리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해라. 그러니까 손 후보님을 총리로 추천해 달라는 제안을 그때 했는데요. 근데 결국 뭐 손 후보님 패싱되고 김병준 후보 추천이 됐는데 김병준 후보도 안 됐죠. 근데 저는 그때도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이런 거국 내각 총리 제안 지금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 저 하태경 후보께서 손학규가 살아온 정치 역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총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이죠. 그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제왕적 대통령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독일식의 그 합의제 민주주의 연정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었고 제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합니까? 그럼 당시 저는 발언은 말이죠. 아니 손 의원님 당시 발언은 예. 그 거국 내각 총리 제안 오면 적극 임하겠다는 거는 당시 박근혜 정부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총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바꾸기 시비가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하태경 후보께서 지난번부터 무슨 뭐 총리를 하고 싶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총리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제 꿈이 뭔지 아시죠? 언론을 비롯해서 시청자께서 당시 손 후보님 그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하겠다는 제안을 하신 거고요. 절대 어쨌든 그 부분은 부인하시니까 절대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하태경 후보께서 우리가 지금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뽑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력을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무적 판단력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 되죠. 부인하셨으니까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며칠 전에도 똑같이 오해 살 만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연립정부 신DJP인데 근데 연립정부 이 발언은 사실 박지원 노선입니다. 박지원 대표가 민주당이랑 연립정부를 하자. 근데 박지원 대표랑 어떤 교감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들고 또 하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DJP 연대하자.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내가 JP 되겠다. 당시 2016년 11월에 총리 제안 하신 것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한테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민주당 대표 되면 민주당과 연립정부에서 총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신 거로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데 한 말씀 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태경 후보 저 손학규가 살아온 정치 역정을 한번 보세요. 저는 말이죠. 젊어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그 뒤에 청계천 판자촌에 가서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연립정부는 제가 워낙은 내각제를 반대했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보고 이렇게 그럼 내각제 연립정부로 잠깐만요. 제주도권이라서 연립정부로 이 나라가 번성하고 통일을 이루고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근절하고 연립정부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문재인 정부랑 신DJP 얘기는 절대로 어디서 제가 DJP인데 우리 금요일날 토론할 때 그거 확인해 보시고 DJP 얘기를 했죠. 말 바꾸기 12번째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랑 연립정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연립정부라고 하는 것은 내각제에서 연립정부입니다. 그걸 똑바로 아세요?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도 연립정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연립 내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또 계속 의심을 살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반대해요. 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태경 후보가 하고 있다. 이런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어서요. 예. 바른미래당 의원들 단결이 필요한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몇 명인지 아세요? 숫자가? 바른미래당이요? 예, 우리 당에 공식적으로는 30명이고 실제로는 26명이죠. 실제로 26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른미래당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26명 아닙니까? 저도 그것도 상당히 오해 살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뭐가 오해죠? 우리 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포기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고 나는 내가 대표가 되면은 그분들을 다시 모셔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한 질문을 지금 국민연금 논란이 커졌습니다. 저요?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 이걸 보니까 일단 그 국민분들 불만 중에 하나가 공무원 연금이 옛날 같지 않다. 옛날 공무원들이 박봉일 때 이제 잘 해놓은 건데 지금 공무원들이 훨씬 좋은 직장에 평생 보장을 받고 그래서
공무원 연금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연금이랑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지금 자원이 고갈돼서 2057년도에 그게 고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급하는 그 연령을 늦추고 그다음에 4% 가까운 그것을 인상시키고 그게 한 18조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모랄 해저도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연금 잘못 관리해서 수많은 1조 5천억 정도의 주식 투자에 결손이 생겼고 많은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을 여기다 합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 답변할 준비는 안 돼 있다. 지금 공무원연금은 옛날에 박봉일 때 부패하지 말라고 뒷돈 받지 말라고 퇴직하면 아주 후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9% 내면 정부가 9% 내고 거기다가 적자 생기면 정부에서 다 세금으로 떼어줍니다. 그래서 매년 수조씩 세금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의 대기업 조금 차이가 나고 적어도. 그래서 이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통합해야 된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4.5% 내고 회사에서 4.5% 내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4.5% 내라. 그러니까 똑같이 차별을 하지 마라. 이런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 갔는데. 하여튼 뭐 하태경 후보 고민하고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6분이 열띤 토론을 해주셨고요. 수도권 토론 답변도 잘 해주셨고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KNN이 특집 생방송으로 준비한 바른미래당 대표 선출 합동 토론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 토론회 100분의 시간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 통해서 지역 얘기도 오늘 많이 해주셨고요. 덕분에 또 지역의 당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택에 있어서 또 후보들의 생각과 비전을 아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셔가지고 마무리 발언 시간을 1분씩을 더 드려서 1분 얹어서 2분을 최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말씀 플러스 지역민에게 당부 말씀 충분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만 준비하셨던 거예요? 2분 충분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 순서에 따라서 김영환 후보께 먼저 드립니다. 부산 경남을 참 사랑합니다. 저는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02년도에 부산에 이 나라에는 처음으로 과학영재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신이 돼서 우리나라의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이 그 영재고등학교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때는 믿었습니다. 그것을 부산에다 먼저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시절에 이쪽에 피신을 와서 영도 총학동에 살았습니다. 그때 서면 로타리에서 전기기술자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한 것도 저의 인생의 큰 변화였습니다. 시인이 된 것도 이 송도 다대포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 부산, 특히 경남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산업 자체가 구조조정되고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동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공항이 없이 육상물류와 해상물류와 항공물류가 같이 결합되지 않고는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항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종도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축이 될 수 있지만 북방, 신북방 이 동해안 시대에 있어서는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고 와보고 싶은 곳이고 관광 자원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근대화를 이루어왔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선 산업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산업에 신기술을 결합하는 도약과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른미래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발언입니다. 정운천 후보 2분입니다. 예, 된다, 꼭 된다. 정운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조선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미래 산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해양 시대에 맞게 부산이 앞서 나가야 할 걸로 믿습니다. 저는 정운천의 트레이드 마크는 진정성입니다. 농민 출신으로 500년 역사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된 건 처음입니다. 그 왜 그랬냐? 농업을 살려내는데 25년 동안 오로지 그 일을 해서 아무도 안 가는 길을 찾아내서 고구마 참다를 살려낸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아무도 안 가는 철옹성 연고도 없는 전주에 가서 8년 동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 아픔을 견디면서 8년간 해서 선거혁명으로 동서통합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무도 안 된다는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를 묶어서 16차 국민통합포럼을 이현주 의원과 함께 또 국민의당 12명, 우리 바른정당 8명 현역 의원과 함께 16차 회의를 통해서 합당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번 지선에서 그러한 분열이 야기돼서 그 합당의 최고의 가치가 지금 물밑으로 사라졌는데 그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정당, 그것은 이제 지역을 뛰어넘고 세대 이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동서통합정당, 민생 실용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 또는 소상공인 기업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데를 그러한 민생 실용 특위를 만들어서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면 바로 바른미래당이 수권정당이 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중심정당이 저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은희 후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정당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잘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영토,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 리비아 피랍 한국 인권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또 금년 들어 중국 정찰기가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에 4번이나 침범을 했습니다. 4시간 이상 머물다 간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아무런 대응도 못합니다. 이런 거 우리 정당에서 큰 목소리로 국민께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은 화합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가 되는 화통한 엄마의 리더십을 제가 발휘를 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경남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요. 혁신 성장을 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정부도 지금 혁신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뿌리 산업들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정당이 우리 바른미래당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민 여러분께 국민을 지키고 또 우리의 경제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확실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이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새 판을 짭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하태경 후보입니다. 예, 하태경입니다.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 우리 바른미래당 처음 만들어질 때 기대가 컸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싸움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지방선거 때 심판 받았습니다.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당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저희 지역에 가면 일부 어르신들은 한국당이랑 합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아무런 반성, 개혁도 없이 합쳤다가는요, 그냥 다 몰살입니다.
망하는 정당끼리 합쳐봐야 더 빨리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부산, 울산, 일부 경남은 운동장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 민주당으로 가 있는 분들 마음까지 돌려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합쳤다가는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야당 혁신의 기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바꾸고 혁신하면 한국당도 따라와서 야당이 다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중심이 돼서 한국당에 건강한 사람 일부가 들어오고 민주당에도 친문 패권이랑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 일부가 들어오고 이렇게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망치는 거 우리 당이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회사 가게 문 닫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당은 이미 국민들한테 신뢰가 사라져가지고요. 한국당이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다수의 국민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소신을 지키고 바른 길을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면 국민들이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하태경이 해내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자, 이어서 마무리 발언 손학규 후보입니다. 나라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엉망입니다. 도무지 1년 동안에 고용이 5천 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게 나라고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이데올로기로 집중된 경제정책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간 곳이 없습니다. 국회도 여당도 간 곳이 없습니다. 국회를 살려야 그래도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고 합의된 정책을 정부에서 실천을 해 나갈 때 그때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갑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칫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패권 정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이 보수 우파 아무것도 막 흐트러놓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필요한 겁니다. 개혁 보수와 미래형 진보를 모아서 중도 개혁의 정당으로 우뚝 설 때 그때 우리가 다당제 합의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른미래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분열하는 정당에게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단합해야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저 손학규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고 그리고 각기 떨어져 있는 세력들을 하나로 합쳐서 자,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저 바른미래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손학규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마지막 후보네요. 이준석 후보입니다. 정치권이 바뀌길 기대하는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여당도 야당도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은 세대 교체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경험과 경륜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도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지만은 경험과 경륜이라는 것이 때로는 매우 허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로 나온 분들 중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뛰면서 경기도지사라는 큰 선거를 뛰면서 200명, 300명의 다른 후보를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서슴없이 나는 지는 선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후보, 과연 당대표가 되면 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립정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DJP 연대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반대로 바른미래당을 키우겠다고 이야기하는 후보, 과연 진실된 후보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그래도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가 있었던 거는 결국 두 명의 훌륭한 대선 주자를 가지고 그들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승리의 길을 가길 바라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라면 만약 우리 당의 상황을
화투 게임에 비교한다면요. 저라면 우리 당에 이미 광 2개 들고 있으면요. 좀 광 하나 더 하면은 3점으로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차라리 대선 주자가 되겠다는 주장을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광 2개 있는 거 팔고 1,000원 받고 떠나겠다고, 총리 받고 떠나겠다는 후보에게 당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당원들께서 그리고 정치 세대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서 꼭 새로운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를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노정객들이 했던 것처럼 정치공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이라고 이름 붙여진 계략들로 난무한 그런 정치판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정치판을 원하신다면은 젊음에 한번 투표해 주십시오.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출마해본부터 마무리 발언까지 100분이었습니다. 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일정을 보니까 9월 2일까지 한 3번 정도 TV 토론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또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머리 식히려고 또 이제 부산에 또 좀 바다도 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지역민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모처럼 부산에 오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6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뽑는, 지도부를 뽑는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9월 2일에 열립니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또 ARS 투표도 진행을 하고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 대표 또 최고위원들도 함께 뽑게 됩니다.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 후보들 남아있는 일정 선전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부산 경남 대표 방송이 생방송으로 준비한 바른미래당 당 대표 합동 토론회 100분 동안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